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2년 2월 13일 시행된 제100회 전서세무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분석을 보겠습니다. 재무회계 1번부터 5번까지 출제가 되었는데 재무회계 문제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었네요. 1번 보고 기간 후 사건. 아주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죠. 특수회계 분야로서 최근에 출제가 되지 아니하다가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 사항 2번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부터 5번 정당한 회계 변경 사유. 난이도 중이에요. 전반적으로 중 아니면 상으로 출제가 되었죠. 3번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4번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 비교하면서 기말 수정 분계 유추하는 문제, 생소한 문제가 4번 출제가 되었고 5번 정당한 회계 변경 사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원가 회계는 6번부터 10번까지 출제가 되었는데 재무회계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원가 회계와 세법은 다소 평이하게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 회계 6번 원가에 관한 설명 난이도 하 7번 원가의 흐름 중 단기 제품 제조원가 계산 문제 난이도 중 8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간단한 문제였고 9번 계산 문제로서 선입 선주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문제 여기가 좀 어려웠어요. 여기가 난이도 중 또는 중상 10번 단위당 변동원가와 총구조원가 회계 1급, 세무 2급에 하나 출제되는 간단한 문제가 10번 출제가 되었죠. 세법은 11번부터 15번까지 출제가 되었는데 11번 접대비 기준금액, 15번 대손세 공제 기간 제한, 개정세법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세법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12번 법인세법상 세무, 주정과 소득처분 간단한 문제 난이도 하 13번이 생소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난이도 중 14번 부가가치세법 납세지 대손세 공제는 딱 보면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0회 이론시험은 실제 시험장에서 1번부터 풀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시험을 본 후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재무회계만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지 다른 회차에 비해서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원가회계와 세법에서 그냥 주는 문제가 조금 보입니다. 문제 1번부터 차근차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 문제가 문제 유형 자체가 까다롭죠. 옳은 것은 몇 개이고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보통 기업회계 1급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기업회계 1급이 아주 어렵거든요. 그 문제 유형과 유사하게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이런 문제 틀이죠. 일단 재무제표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간단히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회계연도가 단기가 회계연도가 X1년 1월 1일부터 X1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할게요. 이날이 언제죠? 이날이 보고기간 종료일, 보고기간 말이 되는 거예요. 이날 시점에 재무 상태표가 작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경과해서 그 다음 연도 X2년 기중 2월 중순이나 3월 초에 이때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때 뭐가 열리죠?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이사회가 열리고 주주총회가 열리는 거죠. 주총. 이때 사실상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날 시점의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지지만 재무상태표가 이날 시점의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지지만 이날 확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떤 불확실한 상황이 있었고요. 불확실한 상황이 있었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 특정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날 시점의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수정을 요하는 게 있고 재무제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재무제표 수정할 필요 없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예요. 수정하는 게 있고 수정하지 않는 게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기간 말 현재 이미 자산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말 이후 입수하는 경우 만약에 이때 유형자산 손상 징후가 있었고 이 사이에 손상이 확정되었다. 그러면 손상 차손 인식해야 되는 거지. 기말 시점에 재무 상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손상 차손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수정을 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자산의 가치 하락이 됩니다. 그 밑에 나를 보시면 보고기간 말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송 사건의 결과가 보고기간 후에 확정되어 이미 인식한 손실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이 소송 사건의 결과로 줄 돈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변경된 금액을 이렇게 수정해야 돼요. 이것도 수정해야 되는 사건이고 그 다음 밑에 그러니까 여기는 수정을 하는 거지. 여기도 수정하는 거고 유가증권 주식과 채권 주식을 예로 들면 주식의 시장 가격이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하락했다. 만약에 단기 매매증권 기중에 단기 매매증권 취득 원가가 100원이었어요. 100원. 근데 기말에 200원이었어. 그러면 기말에 평가이익이 1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날 이후로 X1년 기말 이후로 계속 시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계속 이날 시점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을 변경하는 걸까? 변경하지 않는 걸까? 당연히 변경이 불가능하겠죠. 이날 현재 시가 종가로 재무제표 확정되고 마는 거지. 이날 이후에 시가가 오르건 내리건 이거는 이날 이후에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수정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유가증권의 시가 하락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 교재 보시면 이거 말고 좀 더 있죠. 같이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번의 답은 가나 2개. 개인적으로 암기할 때 자소서 이게 뭐죠? 자기소개서 자소는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고치는 거잖아. 자기소개서 합격했다. 세무 1급 합격했다. 그러면 그 합격된 그 사건을 반영해서 고쳐야 되겠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지 고르시오. 동그라미 기억. 동종 자산 간에 교환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자산의 원가는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처리하는 거죠. 비교. 옳은 설명이에요. 비교 2종 자산 간의 교환으로 취득했다. 그때 취득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니은 감가, 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 원가로 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판관비죠. 판관비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틀렸어요. 티귿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 가액은 제거하여 처분 손실로 반영하고 철거 비용도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일반 기업회계 기준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따왔어요. 그 밑에 리을. 정부 보조금을 받아 취득하는 유형 자산의 경우 취득 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 공정가치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옳은 설명. 미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취득 부대비용을 차감하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 또는 잔존가치라고 해요.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말하는 거죠. 옳지 않은 거예요. 옳은 건 기역과 디귿과 리을 이렇게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주 성진의 단기 중 대손 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기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이 27만 원이죠. 이게 뭐예요? 여기 별 표시 1. 대손 충당금 차변에 20만 원. 차변에 대손 충당금 25만 원. 대변에 매출 채권 20만 원. 매출 채권 떼인 거죠. 떼어서 대손 충당금 상기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별표시 2번. 이건 뭐예요? 별표시 2번. 대손 충당금 대변에 8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8만 원. 차변에 현금 8만 원. 별표 10번은 대손 처리한 채권을 현금 회수한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거 증가하고 이거 감소하고 또 이게 증가했죠. 3번 별표 3번은 차변의 대손 상각비 15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5만 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은 전기말 채권의 대손 예상액을 의미하고요.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은 여기는 단기말 채권의 대손 예상액을 의미하는 거죠. 밑에 1번 단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2,500이다. 2,500 이 금액에 곱하기 1% 하면 얼마 나와요? 20만 원 나오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 됩니다. 2번 전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2,700만 원이다. 이 금액에 1% 하면 얼마 나온다? 그렇죠. 27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는 거죠. 3번 단기 중 대손 발생액은 얼마요? 떼인 금액은 25만 원. 17만 원이 아니고 25만 원이 됩니다. 4번 단기말 손익계산서상 대손 상각비 얼마다? 대손 상각비 15만 원 맞죠? 3번에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4번 추 투인의 단기말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수 수익과 이자 수익을 연결하시면 돼요. 미수익은 5만 원에서 얼마로 변경되었네. 이자 수익은 3천 원에서 13,000원. 그러면 이자 수익이 만 원만큼 증가했죠. 대변에 이자 수익 발생 여기가 만 원이고
상대편 계정 과목은 미수 수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수 수익 만원. 미수익은 자산, 자산 증가 만원. 그러면 5만원에서 만원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가 6만원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 보험료. 보험료 이렇게 묶어서 보세요. 보험료가 12만원에서 6만원. 그러면 보험료 비용이 6만원 감소했어. 비용이 소멸. 보험료가 6만원 감소했고 상대편 계정 과목은 선급 비용 또는 선급 보험료, 선급 비용 또는 선급 보험료, 자산이죠. 자산. 이 금액이 6만원 증가했습니다. 0원에서 6만원 증가했기 때문에 양가로 나는 여기는 6만원이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급여 있죠. 여기도 급여가 있네요. 미지급 급여, 미지급 비용이 0원에서 100만원, 부채가 100만원 증가했습니다. 미지급 급여가 100만원 증가했죠. 상대편 계정 과목은 급여예요. 급여, 비용 발생. 급여가 100만원 증가했네. 그러면 100에서 100이 증가하면 양가로라는 얼마? 그렇죠. 200만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수입 임대료. 여기도 임대료 볼게요. 임대료. 선수 임대료, 선수 수익이 0원에서 15만원, 선수 수익이 15만원 증가했습니다. 선수 수익 여기가 15만원이 되는 거고 관련된 임대료 수익이 여기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수입 임대료, 수익의 소멸이 15만원, 수익이 15만원 소멸되기 때문에 수정 후 시산표의 수입 임대료는 얼마다? 그렇죠. 여기가 15만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양가로 가는 6만원 틀렸죠? 양가로 나는 6만원 맞고 양가로 다는 15만원 맞고 양가로라는 200만원 맞아요. 옳지 않은 건 1번. 해당 문제는 그냥 이거 풀고 바로 답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당한 회계 변경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합병, 대규모 투자 등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총전에 회계 정책을 적용하면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 정당한 회계 변경 사유가 맞는 거예요. 2번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회계감사 받는 경우 이거는 정당한 회계 변경 사유가 아니죠. 따라서 답은 2번. 3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제정, 개정, 만들거나 고치거나 기존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 변경하는 경우 만약에 만들어지거나 바뀌면 고쳐야 되겠지. 회계 처리 변경하는 게 맞아요. 회계 처리는 회사 회계 담당자 또는 경영자가 마음대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하죠. 변경 가능한 회계 변경 사유가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게 1번, 3번, 그리고 4번이 있는 겁니다. 4번 동종 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다. 더 유용한 정보 제공이 된다. 그때는 변경하는 게 맞아요. 암기하실 때 변, 그 다음 여기가 재개정, 여기는 업계의 합리적 관행 수용 이렇게 기억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암기할 때 변관 하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변광세가 회계학자였어요. 회계를 정말 잘하죠. 변광세가 재개정하면 정당한 회계 변경 사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회계 감사 받거나 또는
개정세법에 따라서 회계 변경하는 거 돼야 안 돼요? 회계감사와 세법 개정은 정당한 회계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가 회계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준 원가는 이미 정해놓은 허용 원가, 목표 원가가 표준 원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표준 원가는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 상황에 따라서 맞게 조정해야 되죠.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강조했죠. 2번 미리 표준으로 설정된 원가 자료를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원가 관리에 유용하죠. 원가 통제, 원가 관리 목적상 표준원가 계산이 만들어진 겁니다. 맞고 3번 순실현가치법은 결합원가 계산에서 순실현가치법은 분리점에서 중간 제품의 판매 가치를 알 수 없어도 결합원가 배분이 가능해요. 적용이 가능하죠. 4번 전부원가 계산은 변동 제조 원가만을 계산하며 고정 제조 원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니에요. 고정 제조 원가도 제품 원가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품 원가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제품 원가의 그 범위를 규정할 때 전부 원가 계산은 제품 원가에는 변동 제조 원가뿐만 아니라 고정 제조 원가가 전부 모두 포함되는 게 전부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고정 제조 원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포함하는 게 맞죠. 반면에 변동 원가 계산은 제품 원가를 변동 제조 원가만을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옳지 않은 건 4번이에요. 7번 주 경기의 원가 관련 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물어봤죠. 제공품 T 계정 그려볼게요. 제공품 여기가 기초 제공품, 여기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건조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가 기말 제공품. 실제 시험장에선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학습 목적상 쓰는 거지. 저는 강의 때문에 쓰는 거지 실제 시험장에선 이거 쓰는 거 아니고 빈칸을 바로 채우시면 됩니다. 기초 제공품 2만 원, 여기가 2만 원. 기초 원가는 여기는 무슨 금액과 무슨 금액의 합이다. 그렇죠.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의 합이 되는 거고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의 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단서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1.5배이다. 1.5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기 대입하시면 돼. 여기 대입. 직접 노무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의 1.5배. 이거를 대입하면 가공 원가가 얼마다? 7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이고 1.5니까 더하면 2.5. 2.5 직접 노무비는 7만 원. 따라서 직접 노비는 계산기 7만 원 나누기 2.5 하시면 돼요. 7만 원 나누기 2.5 하니까 여기가 28,000원이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가 28,000원이면 제조 간접비는 28,000원 곱하기 1.5 하니까 42,000원이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42,000원. 기초 원가는 두 금액의 합이죠. 두 금액의 합 여기가 5만 원. 이 금액 중에 직접 노무비가 28,000원. 여기에서 28,000원 뺀 나머지 22,000원이 직접 재료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말 제공품은 3만 원. 3만 원. 여기가 3만 원. 제공품 차변 합계 금액은 11만 2천원. 여기도 11만 2천원. 기말 제공품이 3만 원이기 때문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1만 2천원에서 3만 원 빼면 얼마? 그렇죠. 8만 2천 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원가 계산은 조선업, 건설업 등 고객의 요구에 따라 소량으로 주문, 생산하는 기업의 원가 계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죠. 옳은 설명. 2번 종합원가 계산과는 달리 개별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을 산정할 필요가 없죠. 완성품 환산량 산정하는 건 어디만? 그렇죠. 종합원가 계산만. 3번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원가가 각 작업별로 집계되며 그 작업에서 생산된 제품 원가, 제품 단위의 원가를 배분하는 게 맞죠. 4번 개별원가 계산은 상대적으로 원가 계산 과정이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정확도가 높죠. 정확성이 높습니다. 부정확 아니에요. 개별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원가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8번은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비교 문제죠.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9번이 좀 어려웠어요. 다음은 선입, 선주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세 단기 생산 관련 자료이다. 아래 자료 이용하여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하고 단기 발생 가공비는 20만 원, 완성품의 가공비 단위당 원가는 20원이다. 정리해 볼게요. 제공품 T 계정. 단기 완성품 원가는 기초 제공품이 있고, 그리고 단기 착수해서 완성되는 게 있죠. 여기는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80%가 됩니다. 여기가 왼쪽에 기초 제공품이 2,000개에 단기 착수하는 게 9,000개에 생산 가능 수량은 11,000개. 기말 제공품 여기가 1,000개가 되어지는 거죠. 먼저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가 2,000개 그대로 오는 거고, 전체 11,000개, 전체 생산 가능 양 11,000개 중에 기말 제공품, 미완성품이 1,000개이기 때문에 완성품은 몇 개다? 그렇죠. 여기가 10,000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단기 착수하여 단기 완성된 게 몇 개? 그렇죠. 8,000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8,000개. 여기가 0%, 여기가 100%라고 볼게요. 기초제품의 완성도가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서 일단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 거고, 단기 착수하여 단기 완성된 건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공정의 흐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말 제공품은 단기 착수해서 기말에 미완성된 거니까 착수해서 여기 어디까지? 80%까지 간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여기는 구할 수 없죠.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알 수 없고, 여기는 8,000개. 여기는
1000 곱하기 0.8 하니까 800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여기는 배분할 원가, 단기 발생 원가. 문제에서 단기 발생한 가공비는 20만 원. 가공비만 놓고 보는 거죠. 여기가 20만 원. 이 금액 나누기 이 금액 하시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나와요. 완성품의 가공비 단위당 원가가 개당 얼마? 개당 20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20원 되는 거죠. 그러면 20만 원 나누기 20 하면 얼마 나온다? 여기가 만이 나올 거예요. 만.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만 단위가 되는 거고, 만 단위는 여기를 동그라미 할게요. 동그라미. 이 금액과 이 금액과 이 금액의 합이 만 단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만에서 8,800 빼니까 여기 기초 제공품에 대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몇 개다? 그렇죠. 1,200개가 되어지는 거고, 이 1,200개는 2,000개 곱하기 1 마이너스 완성도, 기초제공품의 완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1,200개가 되려면 2,000에서 1,200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여기 전체가 60%가 되어지니까 1 마이너스 몇 %가 6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0%가 되는 거지. 따라서 기초제공품에 대한 완성도는 40%가 되어지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과거에 유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문제 10번. 다음 중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 원가와 총 고정 원가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변동 원가는 어때요? 그렇죠. 여기는 일정하다. 여기도 일정. 여기 맞죠? 총 고정 원가는 각 생산 순에서 일정한 게 맞아요. 일정하다 맞고, 여기 감소한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총 고정 원가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다. 여기도 일정하다. 따라서 옳은 건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부터 세법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접대비 기준금액이 세법 개정되어서 1만 원이 아니고 얼마다? 그렇죠. 여기가 3만 원. 경조금은 20만 원. 3만 원 또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 증명서류가 뭐죠? 세금 계산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의미하는 거죠. 이걸 수치해야 돼요.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사업연도가 12개월인 중소기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를 계산할 때 기본 한도 얼마다? 3,600. 이것도 개정된 내용이었죠. 맞고. 3번, 금전 외 자산으로 접대비를 제공하는 경우, 현물 접대하는 경우 평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작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 맞습니다.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4번, 증빙을 누락하여 기속이 불분명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임, 소득 처분은 대표자 상여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맞는 거예요. 옳고.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죠.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무, 조정 및 소득 처분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속자가 임원이기 때문에 상여가 되는 거예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속이 불분명하죠. 여기는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3번 감가상각비 부인액은 자산의 차이니까 장부상 자산과 세법상 자산의 차이니까 유보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 대한 여비교통비 지급액
집의 주주에 대한 여비교통비는 업무 무관 비용으로 봐서 손금우산입이 되어지는 거고, 기속자가 주주면 소득 처분은 뭐다? 그렇죠. 상여가 아니고 여기는 배당. 배당으로 소득 처분하시면 돼. 따라서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타 소득 금액이 250만 원인 경우는 반드시 종합과세를 할 필요가 없죠.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 다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에 적용받으시면 돼요. 즉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하거나 납세자가 선택하시면 되는 거지. 따라서 반드시 종합과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되는 소득이에요. 저도 세무서 사무실을 운영 중인데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죠. 세무사 사무실의 사업소득은 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3번 퇴직소득만 2,500만 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근로자가 퇴직소득만 있다. 그러면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퇴직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세금을 청산해 주기 때문에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거고, 그 다음 4번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뭐죠? 이게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되어지는 거죠. 기준 소득 금액이 아니에요.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게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됩니다. 예외가 두 가지겠죠.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예외에 첫 번째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두 번째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가 되는 거예요. 2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까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맞고, 세 번째,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만 하는 거죠. 납부 또는 환급만 총괄해서 주사업장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납부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맞고, 하치장이 뭐죠? 하치장? 재화를 보관할 수 있는 그 시설만 갖춘 장소, 그러니까 재화의 보관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만 있는 장소가 하치장이죠. 하치장. 여기는 사업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치장은 사업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틀린 건 4번이 됩니다. 반면에 판매시설을 갖춘 직원이 있는 직매장은 사업장이 되지만 하치장은 사업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치장 아시죠? 일종의 창고 개념이에요. 1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대손세 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손세 공제는 일반 과세자에게만 적용되어 가한이 과세자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하죠. 강조 많이 했고, 2번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이것도 세법이 개정되면서 5년이 아니고 몇 년? 그렇죠. 10년이죠. 10년.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대손세 공제가 가능해요.
3번 대손세 공제는 예정 신고 때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언제만? 그렇죠. 확정 신고 때에만 대손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4번 대손세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간 매출세액에서 가산하는 거죠. 더하는 거예요. 빼는 게 아니고 더하는 게 맞습니다. 대손세 공제를 받으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거고 대손세 공제를 받은 걸 다시 회수했어. 다시 거래에 징수했으면 매출세액에서 가산 더하는 게 맞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